저 왔어요. 혼자 왔어요.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비 오는 묘지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하늘은 새벽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만큼 거센 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는 완전히 물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런 날 묘지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우산을 받쳐든 채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진흙으로 뒤덮였고 바지 끝자락은 흙탕물이 튀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꽃잎들. 하지만 강도현은 그것을 소중히 안고 걸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강재민의 기일이었습니다. 강도현은 매년 이날이 되면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새벽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아들의 빈자리는 더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묘 앞. 강도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묘비 앞에 이미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것과 똑같은 꽃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방금 놓은 듯 싱싱했습니다. 강도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묘비 옆 커다란 나무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바지도 온통 젖어서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를 바라보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1등 했어요. 강도현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빠, 이 아이가 지금 재민의 묘비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아빠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강도현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재민에게? 강도현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이는 묘비의 글자를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 손길에서 재민을 봤습니다. 우산을 기울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도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린 시절 재민과 똑같았습니다. 도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아이는 강도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번 더 묘비를 보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도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멀리 비탈길 아래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최성철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오랜 비서이자 회사 전무였습니다. 그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최성철도 저 아이를 봤을까요? 강도연은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닦아놓은 글자는 깨끗했습니다. 빗물에도 잘 보였습니다. 재민아,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여기 온 아이가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재민의 아들은 준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 때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아이는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일어나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최성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 아이가 있었네. 최성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요?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 잘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요. 최성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묘지,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최성철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성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소리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7년 전?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강도연은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최성철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탑승하십시오. 강도연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가게.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무언가 들렸습니다. 툭! 차가 무언가와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반쯤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입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강도연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술 기운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강도연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성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브리핑했습니다. 도연은 철이라는 말만 흐릿하게 남긴 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본 그날 밤 도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묘비와 아이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강도연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 하지만 강도연은 그곳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 그랬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 전무 들어오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성철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아침 묘지에서 본 아이 말일세. 최성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아봐 주게. 누군지. 알겠습니다. 최성철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도연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있었지만 강도연의 머리는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임원들이 실적 보고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문이 열렸습니다. 최성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사 완료했습니다.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간단한 보고서였습니다. 이름 강하윤. 출생일 2017년 3월 15일. 현 거주지 서울시 외곽 다세대 주택. 보호자 어머니와 거주 중.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7년 3월 15일. 그날입니다. 재민의 아들 준서가 태어난 날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도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가족관계 조사 결과 고 강재민의 자녀 기록. 한 명 강준서 사망. 추가 자녀 기록. 없음. 쌍둥이 출산 기록. 없음. 병원 출산 기록 확인 결과 단태 출산 1명. 비고. 출산 시 쌍둥이였으나 한 명은 사산 처리됨. 강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산? 쌍둥이? 재민에게 쌍둥이가 있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 하나만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보러 갔을 때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결론 혈연 관계 없음. 회장님, 혈연 아닙니다. 생일과 성이 같아도 우연은 흔합니다. 이거는 종결하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진 속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왜 재민의 묘 앞에서 아빠를 부르겠습니까? 도연은 결국 확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강도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던 하윤의 주소였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건물들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금이 간 시멘트 계단.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강도연의 차는 이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강도연은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혀 있던 주소의 건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외벽은 더러웠고 계단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건물 맞은편 골목 모퉁이로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건물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어깨끈이 헤어진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회색 후드티, 묘지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이었습니다. 빨았는지 좀 더 깨끗해 보였지만 여전히 낡았습니다. 신발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운동화였지만 밑창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고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재민의 아내. 7년 전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여자.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7년 전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이 빠졌고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힘든 세월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네. 하윤이 대답하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강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 하윤, 재민의 묘를 찾아가는 아이. 그 아이의 엄마는 재민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DNA 검사 결과가 불일치였어. 혈연이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재혼했을 수도 있어.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장례식에 안 온 거야. 강도연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집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기일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회사에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묘지에서 본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이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누구시죠? 저 최윤지입니다. 재민이 아내였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이가,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어느 병원인가? 세린대학병원입니다. 응급실이요. 강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왜 가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며느리 최윤지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아이는? 지금 검사 중입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했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윤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이 몸이 피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약으로는 한계고 결국은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강도연을 보았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십니까?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혈연이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강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DNA 검사 결과가 불일치였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윤이는 재민이 아들이에요. 증명할 수 있나?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직접 해결하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연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비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성철이 아닌 사람에게 조사를 맡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그 사이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됐나? 변호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괜찮네. 말해보게.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한 아이는 기록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윤지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강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 김현우 교수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국내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은퇴 생활 중이더군요. 만나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손으로 쓴 문서를 꺼냈습니다. 녹음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서면 진술을 받았습니다. 강도연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현우 진술서 2024년 12월 20일 2017년 3월 최윤지 환자의 출산건에 대해 진술합니다. 환자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 2주 전 검사에서 한 아기에게 선천성 조혈장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를 통해 가족 측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선천질환이 있는 아이는 출생 기록에서 제외하라.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없던 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압력이 있었습니다. 출산 당일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눈치챘습니다. 제 아이 둘 다 어디 있어요? 제가 망설이자 산모는 일어나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약한 아기를 안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 일주일 만에 사직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 기록에서 제외. 없던 아이로 만들라. 회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윤지 씨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를, 네.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강도연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최윤지 진술 요약. 재민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쌍둥이 소식에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나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재민 오빠가 괴로워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알았어요. 어른들 입에서 같은 말이 돌았대요. 앞날 생각해야지.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아픈 아이는 키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재민 오빠는 결국 침묵했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출산 당일 제 느낌이 맞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망설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신생아실로 찾아갔어요. 하윤이를 안고 그대로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재민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나 하윤이 데리고 나왔어. 못 찾을 거야. 재민 오빠는 울었어요. 미안해. 데려와. 같이 키우자.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혼자 키울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도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은 회장님 차량과 일치합니다. 정비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내 차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운전한 사람은 최성철이었습니다. 고맙네. 수고했네. 변호사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쌍둥이 출산, 출생 기록 제외 지시, 며느리의 탈출, 재민의 괴로움, 그리고 내 차,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왜 최성철은 모든 것을 숨겼을까요?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강도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재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민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만든 집안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지하 문서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문서 보관실에서 본 건 사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지분이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성철의 손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선을 눌렀습니다. 법무팀장 올라오게. 10분 후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도연이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이것들 확인해 주게. 위법 여부를. 법무팀장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뭔가 배임입니다.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계속 신탁 관리자가 수익자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각.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 혐의도 있나?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차액을. 법무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2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소 절차 준비하게. 네. 최성철 전무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성철이 회사를 차지하려면 강도현과 재민이 방해물이었을 겁니다. 재민이 살아있으면 후계자였습니다. 손자가 있으면 다음 세대 상속자였습니다. 강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DNA 검사 조작건입니다. 서울 유전자 분석센터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2017년 7월 최성철 전무가 직접 센터를 방문했답니다. 샘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샘플? 네. 모발 샘플이라고 했답니다. 묘지에서 채취했다면서요. 강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그 샘플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어떻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모발을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전무가 직접 가져온 샘플이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강도연은 책상을 쳤습니다. 최성철 당신이 거기까지? 그리고 비용 지불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 전무 개인 계좌에서 센터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뇌물인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성철은 계획했습니다. 재민을 친 후 숨겼습니다. 손자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회사 지분을 빼돌렸습니다. 2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최성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성철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강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자네, 회사를 먹으려 했지? 최성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 지분 15%를 자네 사람들에게 팔았어. 신탁 관리자 권한으로. 회장님, 그건 횡령액이 200억이라더군. 최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조작했지? 센터에 뇌물까지 줬가면서. 회장님, 왜?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랬나? 돈 때문인가? 권력 때문인가? 최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입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20년을 회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건가? 배신이 아닙니다. 제 몫을 찾은 겁니다. 최성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재민 도련님이 후계자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해도 혈연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치고 숨긴 건가? 사고였습니다. 정말 사고였습니다. 최성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기회로 만든 건 제 선택입니다. 강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자까지 지웠지? 선천질환이 있는 손자가 있으면 상속이 복잡해집니다. 없는 게 깔끔했습니다. 너무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강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자네, 사람이 아니군. 사람입니다. 다만,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네. 최성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임, 횡령, 증거인멸, 뇌물, 그리고 교통사고 은폐건도 재수사 들어갔어. 자네 10년은 못 나올 걸세. 최성철은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늦었네. 강도연은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최성철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 밤 차에 타고 계셨잖습니까? 강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책임지겠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강도연은 회장실에서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2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최성철 전무의 해임 및 고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즉시 해임합니다. 법무팀장이 증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둘째, 강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의 회장직 사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7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고 차량은 제 차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제가 만든 집안 분위기가 손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 제가 만든 겁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퇴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도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성철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강도연은 5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501호. 하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 최윤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강도연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하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검사하겠네. 네. 골수 매칭 검사.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정말요? 당연한 일일세. 내 손자니까.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도연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 전 자네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나였네. 회장님, 약한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안. 내가 만든 거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차가 재민을 쳤네. 며느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성철이 운전했지만 내가 타고 있었네. 내 책임일세.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재민 오빠도 회장님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는 회장님 사랑했어요. 끝까지.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그렇게 말해줘서. 다음 날 강도연은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열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강도연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칭됩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관계라서 80% 이상 매칭됩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 환자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일주일 후쯤 가능합니다. 준비하게. 하지만 회장님 연세가 괜찮네. 해주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떠올렸습니다. 재민아, 아빠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마. 수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윤이 태어나는 날 강도연은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와 하윤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게. 강도연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밖에 내 손자가 자랄 집일세.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날 강도연은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강도연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생활용품도 며느리는 계속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됐네. 가족인데.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도연의 사퇴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강도연은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회장실은 생각보다 빨리 비워졌습니다. 상자 하나, 책 몇 권, 사진 몇 장. 도연은 서랍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맨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작은 카세트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재민이 이름이 볼펜으로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걸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 나왔어. 집에.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달리기 했는데 1등 했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쓰다듬어 줬어. 아빠도 보면 되게 좋아하실 텐데. 아빠, 오늘도 늦어? 괜찮아. 나 먼저 잘게. 근데 아빠 내일은 일찍 와. 약속? 나 약속 지켰잖아. 숙제도 다 했고 양치도 했어. 아빠도 약속 지켜야 돼. 그럼 끊는다? 사랑해, 아빠. 도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눌러 안았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빴을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연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긴 세월을 보낸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재민의 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을 올라 묘 앞에 섰습니다.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민아,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윤이 찾았어. 네 아들. 아빠 손자.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찾았어. 7년이나 걸렸어. 미안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킬 거야. 제대로 키울 거야. 네가 못다 해준 사랑 아빠가 해줄게. 회사는 그만뒀어. 이제 시간 많아. 하윤이랑 많이 놀아줄 거야. 강도연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재민아, 편히 쉬어라.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차로 돌아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하윤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강도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회장님. 강도연이 웃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찌개였습니다. 맛있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재민이가 좋아했을 것 같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윤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하윤. 셋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그림을 보며 알았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예쁘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줄게. 진짜요? 그래. 할아버지 집에 걸어 놓을게.
하윤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진실을 알기까지, 손자를 찾기까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강도연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윤이 그린 그림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족 그림, 엄마, 할아버지, 하윤, 그리고 하늘의 재민. 강도연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민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망치지 않을게. 이제 제대로 할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온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리, 가족의 자리, 그 자리에 강도연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늦게 찾아왔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